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공통점으로 영화들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테마극장입니다. 최근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의 허진호 감독이 한중 프로젝트 영화를 칸 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장동건, 장찌, 장백주 주연의 위험한 관계라는 작품인데요. 제목이 어쩐지 귀에 익으시죠? 바로 프랑스 작가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 소설 위험한 관계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여주인공의 질투로 인해 바람둥이 남자 주인공이 정숙한 부인을 유혹하여 정복할 수 있는가 하는 위험한 내기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소설이죠. 이러한 내용의 원작은 이후 5편의 영화로 탄생되면서 각각의 시대, 배경에 따라 각색되며 새로운 작품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늘 테마극장은 소설 위험한 관계를 원작으로 한 영화 중 관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세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위험한 발몽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스캔들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1988년작 위험한 관계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소설과 동일한 19세기 프랑스로 지금까지도 원작을 가장 충실하게 영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존 말코비치, 글렌 클로저, 미셀 파이퍼와 당시 신인이었던 우마 서먼, 키아누 리브스 등 화려한 출연진이 돋보였던 작품이었죠. 영화는 메리테유 후작 부인이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교계의 여왕 메리테유 부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애인이 어린 처녀 세실과 결혼하려고 하자 질투를 느끼고 당대 유명한 바람둥이 발몽 자작에게 제안을 합니다. 세실을 유혹해 달라는 것이었죠. She's a rosebud. You think so? And he'd get back from his honeymoon to find himself the laughingstock of Paris. Well, Yes. Love and revenge. Two of your favorites. no, I can't. Why not? It's too easy. It is. She's seen nothing. She knows nothing. She's bound to be curious. She'd be on her back before he'd unwrap the first bunch of flowers. Any one of a dozen men could manage it. I have my reputation to think of. I can see I'm going to have to tell you everything. Of course you are. Yes, well, my aunt is not on her own just at the moment. She has a young friend staying with her, a Madame de Tourvel. To seduce a woman famous for strict morals, religious fervor, and the happiness of her marriage, what could possibly be more prestigious? 발몽은 정저가 높기로 유명한 투르벨 부인을 유혹하겠다며 오히려 내기를 제안하는데요. All right then. Come back when you've succeeded with Madame de Tourvel, Yes. and I will offer you a reward. My love. Good night, Vicomte. She was, after 그렇게 해서 all, 발몽은 notorious 지체 높은 in 귀족 세실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고 enthusiasm than her ability of 메리테이의 부인은 세실이 남몰래 사모했던 음악교사 당스니를 유혹합니다. Yes. 소설에 충실했던 영화 위험한 관계의 스토리가 현대 미국 맨하탄 상류 중에 10대 남녀들에게로 옮겨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입니다. 이 작품은 위험한 관계의 하이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8세기 배경의 스토리가 현대판으로 재해석되면서 더 로맨틱해지고 역동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젊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원작 소설처럼 캐서린과 세바스찬은 복수를 위해 유혹을 내기로 걸며 거래를 합니다. Why I Plan to Wait by Annette Hargrove, Kansas City, Kansas. 세바스찬이 타겟으로 한 여자는 잡지에 혼전 순결을 서약하는 글을 기고한 새 학장의 딸 아네트죠. If I win, then that hot little car of yours is mine. And if I win, I'll give you something you've been obsessing about. you
got yourself a bet, baby. Happy hunting, Sebastian. For you. 세바스찬은 아네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공략을 펼치지만 그동안의 여자들과 달리 아네트는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고 세바스찬은 점점 애가 탑니다. Been very well informed of your reputation. 다음은 시공간을 바꿔 18세기 조선 시대로 가봅니다.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입니다. 프랑스 원작 소설이 조선시대 사극으로 변모하면서 프랑스 귀족의 의상은 조선 사대부 집안의 화사한 한복으로 바뀌며 2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배경에 거스르지 않게 원작의 재미를 살려내죠. 청초하고 때묻지 않은 것이 세대와의 조씨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지만 남편이 소시를 드리려고 하자 발끈해서 그녀의 첫사랑이기도 했던 바람둥이 사촌 동생 조원을 불러드립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모양이지요? 두 사람 역시 앞의 주인공들처럼 내기를 하죠. 14번까지 하사받은 숙부인 정씨 정제를 두고 말이죠. 그 여자가 이번 나의 목표입니다. 왜? 이걸 두고 가셨소이다. 은실아, 호의는 잘 알겠사오니 받은 바 진배 없다고 여쭈어라. 나으리, 호의는 잘 알겠사오니 받은 바 진배 없다고. 사람이 면전에 있는데 어찌 쳐다도 안 보고 말씀을 전한단 말이시오. 남녀가 유별한데 발도 치지 않고 어찌 대면할 수 있겠느냐고 전하거라.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부인, 점잖으신 분이 어째 남의 처자 행적을 캐고 다니는지 심히 불편하다고 여쭈어라. 점잖으신 분이 어찌... 어허, 시끄럽구나. 넌 좀 저만치 가 있거라. 예, 아씨. 여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동서양의 발몽, 세 남자의 유혹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 소설 위험한 관계는 200여 년 전 발표 당시 초판 2,000부가 매진돼 그해 8세까지 찍은 당시로선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요부와 바람둥이가 사랑과 게임의 모호한 경계선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이 이야기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흥미로운 스토리가 되어왔는데요. 소설이 맨 처음 영화화되었던 1959년작 위험한 관계를 시작으로 올해 개봉 예정인 허준호 감독의 위험한 관계까지 하나의 원작으로 총 6편이 영화화된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관계와 스캔들은 여러모로 재미있는 비교 대상입니다. 두 작품 다 이른바 코스튬 드라마라는 것이죠. 두 영화 모두 한 시대의 의상과 소품을 정교하게 묘사해서 당시의 사회상을 표현하고 또 인물들의 성격과 심리를 상징하는 동시에 의상 그 자체로서도 영화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작에서 출발한 각각의 영화들이 각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작 위험한 관계는 일단 화려한 배우진이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력이 입증된 글렌 글로즈와 차갑고 지적인 배우 존 말코비치, 우아한 미셀 파이퍼가 주인공이고요. 당신 신인이었던 우마 서먼과 키아누 리브스도 등장합니다. 코스튬 드라마라는 수식에 걸맞게 18세기 상류 사교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려한 드레스와 주인공들의 집과 정원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주죠. 화려한 의상이라면 한국 영화 스캔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이죠. 디자인의 변화폭이 크지 않다는 한복에 대한 통념에 정면 도전하면서 서구의 어떤 클래식 드라마보다 더욱 화려한 컬러와 패션을 선보이는데요. 자체 제작한 의상만 120여 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 위험한 관계 못지않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조씨 부인의 화장 도구와 강렬한 색채감의 한복은 볼거리를 선사하는 동시에 인물의 캐릭터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원작에 없던 유머 코드가 상당수 등장한다는 건데요. 내 사내로 태어나 당년 29에 처음으로 사랑한 이를 만났는데 그 이로부터 역병보다 더하단 말을 들으니
삶에 아무 의미가 없구려. 이런 편이 있나. 마음은 권인호에게 있고 몸은 조은에게 가 있으면서 시집은 유대감에게 온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은 배경이 미국의 고등학교로 옮겨졌다는 것 외에 크게 눈길을 끄는 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인물들의 캐릭터는 주목할 만합니다. I'm Annette Hargrove. I'm the Marcia fucking Brady of the Upper East Side, and sometimes I want to kill myself. 사라 미셸 갤러가 맡은 캐서린은 원작의 메리테이어 부인보다 더 노골적인 악녀로 나옵니다. Eyes closed. 특히 세이실과의 그 파격적인 키스 수업 장면이 유명하죠. 뭐니뭐니 해도 리즈 위더스푼이 맡은 아네트 역의 변신이 가장 돋보입니다. 영화화된 모든 작품 속의 투르베 부인 캐릭터 중 가장 스마트하고 능동적인 여성으로 그려졌는데요. 그 때문에 결말도 달라졌습니다. 많은 원작 팬들이 이 영화의 새로운 결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신선하고 인상적인 엔딩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원작에서 파생된 영화들이 다른 배경과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개성 있는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각각의 영화를 비교해봐도 작품의 볼거리와 흥미를 선도하는 캐릭터는 단연 메르테이유 부인일 겁니다. 그 캐릭터가 없었다면 소설이 몇 번에 걸쳐서 리메이크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교태와 지략으로 남자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희대의 판무 파탈이죠. 영화 위험한 관계와 스캔들의 첫 부분을 보면 그녀들은 화장이나 가발 등으로 자신을 치장하며 위선을 탈을 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말에서는 화장기 없는 얼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럼 위험한 관계를 원작으로 한 새 영화 속 인물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발몽자작은 마침내 투르벨 부인을 유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몽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She was astonishing. So much so that I ended by falling on my knees and pledging her eternal love. And do you know that at that time, and for several hours afterwards, I actually meant it. 다시 질투심에 휩싸인 메르테이유 부인. I see. At this moment, for example, I'm quite convinced I'm never going to see you again. What? I'm so bored, you see. It's beyond my control. 발몽은 부인의 계략에 의해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투르벨 부인에게 거짓 고백을 해서 그녀를 비탄에 빠뜨립니다. You're quite right. I am a liar. 결국 발몽은 세이실의 연인인 당신에 의해 죽음을 맞고 투르벨 부인마저 열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메르테이의 부인은 모든 음모가 발각되어 사교계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로써 주인공 모두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죠. 메르테이의 부인이 오페라에서 야유를 받고 돌아와 천천히 화장을 지우는 이 마지막 장면은 글렌 클로즈의 뛰어난 연기력이 돋보이는 명장면입니다. 다음은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입니다. 차갑기만 했던 아네트는 조금씩 세바스찬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세바스찬은 아네트 대신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세이실에 의해 사건의 전말이 담긴 일기장이 유출되며 캐서린의 악행은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숙부인의 사랑을 얻는 데 성공한 조원은 조씨 부인에게 상을 받기 위해 진심으로 사랑한 숙부인을 매정하게 내치는데요. 미안하오. 이게 나요. 나도 날 어쩔 수가 없어. 아씨! 마지막에는 여타의 발목 배역들처럼 조원도 죽음을 당하고 서방님. 조씨 부인 역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영화 도입 부분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죠. 지금까지 같은 원작에서 나온 3편의 영화들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메르테 이후 후작 부인의 역은 이미숙 씨가 좋았다는 평이 대체적입니다. 감정의 폭이 다양했고 카리스마 있는 요부 연기가 서양 배우들보다도 더 탁월했죠. 그런가 하면 남자 주인공 발목 역은 단연 존 말코비치를 꼽습니다. 그의 위험한 매력과 묘한 눈빛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발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가을이면 또 한편의 위험한 관계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허준호 감독의 양동건표 발몽은 또 어떤 모습일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테마극장,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테마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계 엑스파일의 김혜영입니다. 지난 6월 23일 이병헌, 안성기 씨가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할리우드에 핸드프린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영화 300도 프리퀄이 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나올 프리퀄 무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제목들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혜영의 엑스파일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배우가 된 이병헌 씨와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할리우드에 핸드프린팅을 남겼습니다. LA에 있는 차이니즈 극장은 세계적인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찰리 채플린, 마릴린 먼로, 알파치노를 비롯해서 브래드 피트, 조니 뎁 등 개관 이래 75년간 286명의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을 남겼습니다. 이 영예로운 행사에서 안성기, 이병헌 씨는 300여 명의 팬들이 모인 가운데 시멘트 바닥에 한글과 영어로 이름을 써놓고 두 손바닥과 구두 발자국을 깊게 남겼는데요. 동양인으로는 중국의 오우삼 감독이 2002년에 처음으로 핸드프린팅을 찍은 바 있고요. 아시아 배우로서는 안성기, 이병헌 씨가 최초입니다. 그만큼 할리우드에서 우리 영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겠죠. 게다가 이병헌 씨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지아이조 1편의 흥행에 이어서 2편도 개봉에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한국 영화의 명예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 개봉돼 국내에 진식남 열풍을 몰고 온 영화 300의 프리퀄이 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300의 시대보다 10년 앞선 BC 490년을 배경으로 내년 8월에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야흐로 프리퀄 무비 전성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전편의 과거 이야기를 속편으로 보여주는 프리퀄 영화에는 또 어떤 작품들이 예정돼 있을까요? 7월 19일 개봉 예정인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에 이은 프리퀄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잘 만든 프리퀄 무비의 대표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올 12월에는 반지 제왕의 프리퀄인 호빗 어니스펙티드 저니가 개봉 예정돼 있는데요. 피터 잭슨 감독이 역시 연출을 맡았고요. 반지의 제왕에 출연했던 초호화 출연진이 대부분 출연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고전 판타지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프리퀄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연출했던 샘 레이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오즈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마법사와 마녀들의 이야기를 담는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쯤 되면 프리퀄 무비는 성공한 영화의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영화에서는 언제쯤 프리퀄 무비가 탄생할까요? 탄생한다면 어떤 작품들의 속편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관객들이 영화를 고르는 기준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중 하나가 영화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을 보고 영화의 내용과 장르,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2010년에 개봉된 김지훈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의 경우 원래는 아열대의 밤이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이 영화의 성향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도록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영화 살인의 추억인데요. 봉준호 감독과 절친인 박찬욱 감독이 적극 추천한 영화 제목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라는 길고도 직설적인 제목인데요. 이 독특한 문구는 사실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 중에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의 제목이 가장 잘 어울리죠? 영화의 제목이 바뀌는 가장 흔한 예는 외국 영화의 경우입니다. 외국 제목이 한국어 제목으로 바뀌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먼저 한국어 제목으로 번안되면서 잘못됐던 예를 알아봅니다. 영화 옹박의 흥행에 힘입어 이후 옹박 두 번째 미션이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됐었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옹박 시리즈와는 무관한 또명꿍이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수입사에서는 이 또명꿍이란 제목으로는 흥행이 힘들다고 판단됐나 봅니다. 옹박의 주연 배우 토니자가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속편인 양 옹박 두 번째 미션이란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짜 옹박2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옹박 더 레전드라는 모호한 제목이 옹박2의 제목을 대신해 개봉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 번안된 한국 제목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경우도 많은데요. 비열한 소녀들이란 원제를 가지고 있던 이 영화는 한국어 제목 킹카로 살아남는 법으로 바뀌었는데요. 두 제목의 느낌이 상반되는데 영화의 분위기엔 한국어 제목이 더 잘 어울립니다. 50번의 첫 데이트란 원제는 첫 키스만 50번째로 바뀌었고요. 찰리의 천사들이란 제목보다는 미녀 삼총사로 바뀐 제목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영화 제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에 해당하는데요. 제목으로 인해 영화의 선입견이 좌우되기도 하는 만큼 영화 제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느낌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마케팅적인 이유로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극장가에 걸린 영화 중에 어떤 제목이 가장 끌리시나요? 제목만큼 영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에 어울리도록 그만큼 고심해서 탄생된 제목일 테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계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운 영화도 아니고 영화제 트로피 하나 못 받은 영화도 좋습니다. 장르 초월, 국적 초월, 어떤 영화든 1위 후보가 될 수 있는 곳. 주제에 따라 1위부터 5위까지 영화 순위를 매겨보는 내 맘대로 무비 차트. 오늘은 더운 여름날 집 나간 식욕도 돌아오게 만드는 맛있는 영화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침샘을 정신없이 자극할 맛있는 영화. 먼저 5위는 내 맘대로 무비 차트 맛있는 영화 5위는 줄리 앤 줄리아입니다. 줄리 앤 줄리아는 전설의 프렌치 셰프 줄리아의 요리책을 2002년 뉴욕의 요리 블로거 줄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며 시공을 초월해 요리로 소통한다는 내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따라서 줄리아의 요리책에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 그대로 영화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녀들의 남편들이 요리를 먹고 난 후의 리액션도 수준급입니다. 아무튼 188cm의 줄리아의 큰 키에 맞춰 남편이 특별 제작해준 주방은 원형 그대로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예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맘대로 무비 차트. 맛있는 영화 4위는 음식 남녀입니다. 영화 음식 남녀는 미각을 서서히 잃어가던 요리사 아버지가 입맛을 되찾으면서 분열됐던 가족에도 회복된다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산의 진미가 쏟아집니다. 공복에 영화 봤던 분들은 쏟아지는 침과 꼬르륵 소리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다는 후문. 실제로 지난 2001년 음식 남녀가 개봉되었을 당시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은 극장 주변에 있는 중국 요리집으로 몰려가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근처 중국 음식점들의 매상이 몇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국빈만을 모시는 대만 최고의 요리사. 그의 입맛을 돌아오게 한 맛있는 요리는 바로 딸이 끓여준 음식이었습니다. 你的汤，佳姐，我尝到了。你的味觉恢复了。给我来一点呢，谢谢。 내 맘대로 무비 차트. 맛있는 영화 3위는 초콜릿입니다. 달콤한 영화 초콜릿은 관습과 전통에 젖어있는 프랑스의 한 마을에 비앙이 초콜릿 가게를 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초콜릿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그녀의 마술과도 같은 초콜릿 작품은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보는 관객의 마음도 빼앗아버립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것. 바로 칠리 페퍼를 넣은 따끈한 핫초콜릿.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굿이랍니다. 비앙의 달콤한 초콜릿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웃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탐탁지 않았던 마을 시장은 어느 날 밤 그녀의 초콜릿 가게에 무단 침입합니다.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다 우연히 맛본 초콜릿 한 점. 두 눈 번쩍 뜨일 이 맛. 그의 악랄한 표정은 순식간에 변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초콜릿을 정신없이 집어먹습니다. 입 주변에 실컷 묻히며 먹다 잠든 시장. 그도 달콤한 초콜릿의 마력에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I'm so sorry. 내 맘대로 무비 차트. 맛있는 영화 2위는 우리 영화 식객입니다. 허영만 화백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식객은 숨은 요리 실력자 성찬이 최고의 요리사의 자리를 놓고 야심과 봉주와 요리 대결을 펼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아, 연꽃 위에 달이 떴습니다. 경단을 만들고 있죠? 손이 안 보이네요. 신기에 가깝습니다. 외과 의사 부럽지 않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다양한 가짓수의 메뉴가 선보여지는 다른 음식 영화들과는 달리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정성 어린 요리로 관객들의 눈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마지막 대결을 위해 재료로 도축되어야 하는 호숭이의 모습에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성찬의 요리를 맛본 심사위원의 반응은? 今やっと分かりました。순정がなぜ涙を流されたかが。この牛肉のスープには 소고기탕에서 조선의 혼이 느껴졌다는 평.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영화 속에서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겠죠? 먹는 연기의 달인은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여기 음식 한 입 먹고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습니다. 고급 새우 요리를 먹으며 엠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맛있어 할 수 있을까요? 한 영화평론가는 I am Love에서의 첫 정사 씨는 엠마가 새우 요리를 먹는 이 장면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음식을 맛본 후
온 얼굴이 다 빨개지도록 행복해하는 틸다 스윈튼의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여자 심사위원의 리액션은 못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식신 주성치의 음식을 맛본 심사위원. 그야말로 기절초풍 리액션. 放喺千雲裏邊，好似江河匯聚咁樣，連裏邊嘅筋絡俾內力打碎，入口極之鬆化，再配合埋火雲掌煎成嘅溏心荷包蛋，嚿叉燒真係好味到塵世間冇嘢可以形容得到㗎。點解？點解？點解？點解就會咁好味嘅叉燒？我哋係成品點算啊？ 이거 샤워는 했는데 어디 가서 아침을 때우지? 이분은 먹는 자신보다 먹는 걸로 보는 사람의 리액션 바꾸어 놓는 분입니다. 바로 고래사냥 2의 긴 안성기. 아침은 뷔페로 할까? 뷔페가 어딘가 했더니 바로 마트. 도사는 생식을 해야 돼. 생으로 먹는 가지에 콩나물 한 줌은 양호한 편. 오호, 그럼 그 자리에서 산낙지 한 마리 꿀꺽에 심지어 생닭까지. 긴 열전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든 네티즌들이 먹는 연기의 본자, 야, 4885. 먹본자로 인정한 배우는 바로 너지? 하정우 씨입니다. 예전 추격자에서 에이땡땡 초콜릿을 포장까지 싹싹 빨아 먹을 때부터 먹는 연기의 발동은 시작됐죠. 그만 까먹어라. 그 맛있냐? 앞권은 영화 황해에서였습니다. 김, 국밥, 감자, 총각김치.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도 그의 입속으로 들어가면 일품 요리처럼 보인다는 거. 편의점에서 하정우 씨가 먹었던 컵라면과 핫바는 일명 황해 세트로 불리기도 했다는데, 앞으로의 영화에서는 어떤 음식으로 또 우리의 침샘을 자극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내 맘대로 무비 차트. 대망의 맛있는 영화 1위는 카모메 식당입니다. 요리와 일본 영화 특유의 절제미가 살아있는 영화 카모메 식당인데요. 일본 여성 사치에가 핀란드에서 식당을 차리면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북유럽의 주방도 예쁘지만 카모메 식당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들은 정말 정갈하고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엔 동양인이 하는 음식점이라는 편견을 갖고 외면하던 핀란드의 주민들은 처음 시나몬 롤의 향기에 이끌려 카모메 식당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번 맛본 시나몬 롤의 맛에 감탄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사치에가 일본 친구에게 만들어준 맛있는 가정식 일본 요리를 먹고 친구는 급기에 눈물을 흘리죠. 그 외에도 깔끔한 모양의 삼각김밥, 칼로 썰었을 때 사각 소리가 나는 돈가스 등은 요리 자체로 삶의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음식들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상 내 맘대로 무비 차트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린 것뿐인데 배경이 화보 같고, 길을 가다가도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때론 거대 킹콩의 습격을 받을 때도 있지만 크리스마스의 낭만이 있고 세상 모든 커플들의 로망이 있는 곳. 오늘 무비로드에서 소개해드릴 도시는 바로 뉴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함께 떠나는 여행 무비로드의 김혜영입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도시는 패션과 음악, 낭만이 살아있는 도시 뉴욕입니다. 20, 30대 남녀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를 꼽으라면 가장 많이 답하는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뉴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영화에서도 뉴욕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회에 걸쳐 뉴욕의 명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뉴욕 맨하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42번가입니다. 뉴욕 중심부에 위치하며 많은 기차와 지하철 노선이 다니는 세계 최대의 기차역 그랜드 센트럴역은 수많은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이 만나고 헤어지는 장소로 그려졌습니다. 아픈 기억이기에 지우고 싶었으나 지워질수록 더 붙잡고 싶어지는 기억에 관한 영화 이터널 선샤인인데요. 기억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조엘이 연인 클레멘타인을 데리고 도망치는 장면에서 그랜드 센트럴역 로비가 등장합니다. 도망치는 둘의 모습 뒤로 사라지는 기억처럼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죠. 지구에 침투한 외계인을 감시 관리하는 맨인 블랙.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요한 제이와 케이가 단서를 찾아가는 곳이 그랜드 센트럴역의 사물함이었습니다. 사물함을 열어보니 외계인들의 작은 세계가 그 안에 펼쳐져 있었죠. 한편 아마겟돈에서는 우주에서 폭발한 우주 왕복선의 잔해가 뉴욕 도심을 강타하는데요. 그랜드 센트럴역에도 떨어지면서 역이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42번가에 위치한 또 다른 명소, 뉴욕 공립도서관입니다. 약 3,80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인데요.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빠질 수 없는 장소겠죠? 피터가 서 있는 저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뉴욕 공립도서관입니다. 영화 섹스 앤 더 시티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나오는데요. Should we get you a diamond? No, no. 빅의 청혼을 받은 캐리는 뉴욕 공립도서관을 결혼식 장소로 고릅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3명의 친구들과 도서관에 도착을 했지만 빅의 변심으로 결국 결혼식은 치르지 못하게 되죠. You take her, and I'll stay here and deal with all of this. Here we go. 영화 개봉 후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이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결혼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여기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더 최악의 상황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투마로우인데요.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 증세로 뉴욕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사람들은 뉴욕 공립도서관으로 피신합니다. 곧이어서 도시 전체에 한파가 들이닥치는데요.
Fireplace probably hasn't been used in about 100 years.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도서관의 고서들을 가져다 땔감으로 써서 불을 피웁니다.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think we were gonna burn? You can't burn books. No, absolutely not. You wanna freeze to death? I'll go get some more.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장면이죠. Okay, do you have a cafeteria or a lunchroom? Just an employee's lounge with a few vending machines. 방금 만나보신 뉴욕 국립도서관은 한 영화에서는 결혼식 장소로 나왔는가 하면 또 어떤 영화에서는 집단 대피소로도 등장합니다. 분명 같은 장소인데 여러 영화마다 전혀 다른 배경처럼 느껴진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뉴욕의 명소는 뉴욕을 대표하는 명소 센트럴파크입니다. 잔디밭 위에서 한가로이 책을 읽거나 조깅을 하는 뉴요커들이 떠오르는 장소인데요. 이곳이 어느 영화에서 배경으로 등장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센트럴파크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60%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공원입니다. 800만 뉴욕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전 세계에서 해마다 2,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이죠. 영화에서는 그게 결정적인 장면에서 주요 배경으로 센트럴파크가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뉴욕으로 떨어진 케빈의 이야기, 나 홀로 집에 2.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케빈이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센트럴파크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케빈이 비둘기 아줌마와 함께 도둑들을 일망타진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운명적인 사랑에 관한 영화 세렌디피티에서 주인공 남녀가 7년 만에 다시 운명적인 재회를 하는 장소가 바로 센트럴파크인데요. 겨울이면 센트럴파크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울먼 아이스링크가 영화의 낭만적인 엔딩을 장식했습니다. I never felt magic crazy as this. I never saw moons, knew the meaning of the sea. I never...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이 어거스트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 옵니다. 영화 어거스트 러쉬의 피날레에는 어거스트가 만든 곡이 야외 공연장에서 연주가 되는데요.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센트럴파크입니다. 어거스트가 지휘를 하고 그의 부모는 음악에 이끌리는 듯 무대로 걸어갑니다.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세 가족은 마침내 음악으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되죠. 그 배경엔 아름다운 센트럴파크가 있었습니다. 오늘 무비로드에서는 영화 속의 배경으로 등장했던 뉴욕의 주요 명소들을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42번가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역과 뉴욕 국립도서관 그리고 센트럴파크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의 무비로드는 뉴욕 제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볼거리 가득한 뉴욕의 명소들을 영화 속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엔딩의 여운이 길게 남는 영화 한 편 만나보고자 하는데요. 엇갈린 사랑으로 서로에 대한 그리움만 간직하고 있던 남녀가 머나먼 타국 땅 뉴욕에서 우연히 재회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깁니다. 영화 천민밀의 엔딩 보내드리면서 무비로드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그맨과 사귀다 차인 여배우. 이 일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킨 윤소는 소속사로부터 연애 금지령을 당하고 마음을 달랠 유일한 위로는 친한 선배인 상순의 노래뿐입니다. 가진 거라곤 초라한 현실뿐인 35의 뮤지션. 능룡은 누나의 등살에 못 이겨 결혼 정보업체를 찾지만 가입 불가라는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두 남녀는 우연히 음악이라는 인연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모던 록밴드 언니네 이발관의 기타리스트 이능룡 씨가 주연과 음악 감독을 맡아 백현진, 이상순 등 인디 음악계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영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OST 함께 감상하시죠. 소리로 다시 한번 날 부른다면 내 꿈이 다시 너의 손길에 머무리 네 목소리로 다시 한번 너의 손길에 머무리 네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날 부른다면 내 꿈이 다시 너의 손길에 머무리 네 목소리로 다시 한번